깊은 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여자가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65세 시아버지가 33세 며느리의 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목격이 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죠.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상상 그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이 믿기 힘든 반전 스토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도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미스터리의 시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월의 서늘한 밤 공기가 작은 시골 마을을 감쌌습니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없는 골목길에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김만수는 65세의 퇴직 공무원으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조용한 성격의 남자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아들 지훈과 며느리 서진과 함께 살며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 갑작스럽게 아들 지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5세의 나이에 지병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떠난 거였죠. 밝고 따뜻했던 아들의 빈자리는 집안을 차가운 침묵으로 채웠고 만수와 며느리 서진은 각자의 슬픔 속에서 조용히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33세의 내성적이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어머니마저 병으로 이르며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처지였어요. 이제 시아버지 만수만이 유일한 가족이었죠.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었고 서진은 일찍 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뒷골목에서는 나화자가 늦은 밤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62세의 나화자는 동네에서 소문을 좋아하고 전곡을 찌르는 말로 이웃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죠. 나화자는 김만순의 집 앞을 지나가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만수가 서진의 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미닫이 문이 천천히 닫히고 만수의 발걸음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어머, 저게 뭐야? 나화자는 깜짝 놀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담장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만수는 잠시 마루에서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화자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밤늦게 며느리 방에서 나오다니. 그녀는 이 장면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곳곳에서는 나화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에 말이야, 김만수 씨가 며느리 방에서 나오는 걸 봤어. 시계로 보니까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나화자가 워낙 자세히 설명하자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나화자 씨가 직접 봤다니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침 시장에서, 동네 슈퍼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죠. 김만수 씨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 설마. 하지만 아들 죽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더라. 마을 이장 박서방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지만 미용실을 운영하는 최순자는 다른 의견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어? 게다가 둘 다 외로운 처지잖아. 며칠이 지나자 소문은 더욱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드나든다더라. 며느리가 요즘 외출도 안 한다던데.
만수 씨도 예전과 다르다고 하더라고. 한편 당사자인 만수와 서진은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서진은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죠. 동네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간 만수는 사장의 어색한 인사를 받았습니다. 만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보다 말투가 어색했고 시선도 피하는 듯 했어요.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서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동네 아주머니들과 마주쳤을 때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진아, 요즘 많이 힘들지?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다행이네. 이상하게 의미심장한 말들이었죠. 그날 저녁 나화자는 다시 한번 밤 늦게 김만순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히 관찰하려는 의도였어요. 서진의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가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구 남사스러워라. 나화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소문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밤마다 웃음소리가 들린다더라. 둘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지. 사람들의 상상력은 점점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마을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김사회 복지사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해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녀는 동료와 이야기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 무렵 서진은 점점 더 집 밖으로 나가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장보기조차 미루게 되었고 만수가 대신 해결해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만수 역시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서진을 혼자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거실에 있다가 서진의 방 근처에서 소리가 나면 괜찮은지 확인하곤 했죠. 나화자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수집하며 자신의 추측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시아버지와 며느리라고 해도 밤마다 함께 있는 건 이상하지 않아? 이 말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닌 거의 확신에 가까운 소문으로 번져나갔어요. 그리고 이 소문은 곧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만수와 박서진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예리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서진이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사실 서진이 외출을 꺼리는 진짜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과 깊은 슬픔으로 인해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힘들었거든요. 그저 조용히 집에서 남편의 추억을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을 뿐이었죠. 만수 역시 며느리의 상태를 걱정하며 최대한 배려하려 노력했습니다. 장보기부터 각종 집안일까지 서진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묵묵히 도맡아 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 자신도 마찬가지였지만 더 어리고 약한 며느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밤이 되자 서진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청취자가 보낸 편지를 읽어주는 코너였죠.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한 여성의 이야기.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방송 속 사연이 자신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DJ의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그녀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었어요. 한편 만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끔 서진의 방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저 라디오 소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혼자서 슬픔을 달래고 있다는 것도 이해했고요. 이제 마을 곳곳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소리가 난다더라. 둘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확실한 것 같아.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은 점점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만수 씨 같은 사람도 그럴 수 있구나. 세상 참 많이 변했어. 이런 소문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확산되면서 작은 시골 마을은 하나의 큰 화제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는 김만수와 박서진은 아직도 자신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소문이 퍼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김만수와 박서진을 둘러싼 의혹은 이제 마을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서진은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생필품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읍내 백화점까지 가야 했거든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버스를 탔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러웠거든요. 백화점에 도착한 서진은 필요한 물건들을 빠르게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들렀을 때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남편이 없는 현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살아야 해? 서진은 화장실 구석에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흔들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바로 그때 화장실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최순희 씨였어요. 그녀는 서진의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서진 씨 아니에요? 서진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많이 우시네요. 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일이 들통났나? 아, 네. 그냥 남편 생각이 나서요. 서진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순이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내심으로는 이 장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죠. 서진이 화장실을 나간 후 순이는 곧바로 마을로 돌아가 이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서진이가 백화점 화장실에서 펑펑 울고 있더라고. 많이 괴로워하는 것 같던데. 그 일이 들통났나 봐.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서진의 눈물을 여러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겠지. 이제 견디기 힘들어지나 보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야. 한편 만수는 읍내 시계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시계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기려고 했거든요. 시계 수리점 주인 김 기사는 만수와 오랜 안면이었어요. 만수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시계 수리 좀 부탁드리려고요. 지훈이가 쓰던 건데 고장이 났어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시계를 꺼내 보였습니다. 김 기사는 시계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거 꽤 고급 시계네요. 수리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그때 김 기사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요즘 집에서 잘 지내세요? 며느리분하고 둘이서 적적하시겠어요.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서진이가 아직 많이 힘들어해서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만수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답했지만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밤에 꼭 챙겨야 할 일이 있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이 말은 그저 서진이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죠. 하지만 김 기사는 이 말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밤에 챙겨야 할 일이.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미 마을에 도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만수는 김 기사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시계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김 기사는 곧바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만수 씨가 직접 인정했어. 밤에 꼭 챙겨야 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진짜? 직접 말했다고? 응, 내가 직접 들었어.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던데. 이 소식은 마을에 또 다른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 당사자가 직접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졌거든요. 이제 확실해졌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 나화자는 이 소식들을 듣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민원 접수하려고 왔는데요. 나화자가 면사무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민원이세요?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나화자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리 마을에 좀 부적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도록 했어요. 면사무소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여러 사람이 목격했고 당사자도 인정했어요. 밤마다 함께 있다고 직접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센터에서 조사를 나갈 수도 있겠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동거 상황이라면 신고 의무가 있으니까요. 나화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면사무소를 나왔어요.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였죠. 그날 저녁 마을 곳곳에서는 흥미진진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면사무소에 신고가 들어갔다더라. 복지센터에서 조사 나온다는데? 이제 정말 큰일 났네. 어떤 사람들은 걱정스러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만수 씨 정도 되는 사람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어. 곧 진실이 밝혀지겠네. 한편 당사자인 만수와 서진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고 서진은 방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이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복지센터의 조사, 마을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오해가 불러온 거대한 파장이 두 사람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려 하고 있었어요. 면사무소에 신고가 들어간 지 사흘 후 드디어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을 때 전화벨 소리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김만수님 댁 맞나요? 정중하지만 공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군통합복지센터 김나영입니다. 실태 조사를 위해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만수는 당황했어요. 실태 조사요? 무슨 조사 말씀이신가요? 가족 구성원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서 확인차 방문하는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경에 갈 예정인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만수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일단 승낙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지? 그날 저녁 만수는 서진에게 복지센터 방문 소식을 전했어요. 서진아, 내일 복지센터에서 사람이 온다고 하네. 복지센터요? 왜요? 서진도 의아해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혹시 제가 뭔가 신청해야 할 게 있었나요? 서진은 혹시 자신이 놓친 행정 처리가 있나 걱정했어요. 아마 아들 관련 서류 정리하는 일일 거야. 걱정하지 마. 만수는 서진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김나영 사회복지사와 동료 박진수 복지사가 김만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문서 가방을 들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왔네.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나화자는 집 앞 담장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연락드린 김나영입니다. 복지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만수가 대문을 열고 맞이했어요.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두 복지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시골집이었지만 뭔가 특별한 점을 찾으려 했어요. 특히 서진의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 쪽을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박서진 씨도 계신가요? 네, 잠깐만요. 만수가 서진을 불렀어요. 서진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왔습니다. 복지사들을 보자 긴장이 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김나영 복지사는 서진의 표정과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위축되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민원이 접수되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수 복지사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어떤 민원인가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가족 구성 및 동거 형태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복지사의 말에 만수와 서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집에는 누가 거주하고 계신가요? 저와 며느리 둘이 살고 있습니다. 만수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김나영 복지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밤 시간대 생활 패턴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밤 시간대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시에 주무시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복지사의 질문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어요. 서진은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보통 방에 있다가 10시쯤 라디오를 듣다가 잠들어요. 라디오를 들으신다고요? 박진수 복지사가 메모하며 물었어요. 네, 심야 방송 듣는 걸 좋아해서. 서진의 대답에 두 복지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나눴어요. 이미 들은 정보와 일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밤에 다른 활동은 없으신가요? 김나영 복지사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다른 활동이요? 만수가 되물었어요. 예를 들어 서로 방을 왕래한다거나. 이 질문에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가끔 서진이 상태를 확인하러 가긴 합니다. 아직 많이 힘들어해서. 이 대답이 복지사들에게는 결정적인 증언으로 들렸어요. 상태를 확인하러 간다는 것이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들을 잃은 충격이 워낙 커서. 만수의 선의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복지사들은 집안을 둘러보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실태 조사 차원에서 거주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수는 별 수 없이 승낙했죠. 서진의 방을 보았을 때 복지사들은 특별한 점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창문에 이중으로 쳐진 커튼, 라디오가 놓인 침대 옆 탁자, 그리고 뭔가 은밀한 분위기라고 느꼈거든요. 사실 이중 커튼은 서진이 햇빛에 민감해서 친 것이었고, 라디오는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선입견을 가진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혹시 서진 씨와 개별 면담이 가능할까요? 김나영 복지사가 요청했어요.
개별 면담요? 만수가 당황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상황을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서요. 서진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왜 자신만 따로 면담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단순한 확인 절차입니다. 그때 갑자기 집 주변이 시끄러워지면서 동네 사람 몇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나화자가 대표로 나서서 말했죠. 더는 남사스러워서 그냥 못 봐주겠네. 도대체 아들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밤마다. 작은 마을에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만수와 서진은 서로 마주보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이 말하는 의미를 알게 되었죠. 나화자를 비롯해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비난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작혀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쌓여온 스트레스와 혼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남편 잃고 혼자 된 것도 힘든데 왜 다들 저를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만수는 서진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서진아, 진정해. 아니에요. 서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서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요. 서진의 첫마디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공황장애? 네,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부터 시작됐는데 남편이 죽은 이후로는 더 심해졌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와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매일 밤 제가 괜찮은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발작이 올 때마다 곁에서 지켜봐 주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나에게 간곡히 부탁하더군요. 서진이를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밤에 꼭 지켜봐 달라고 말입니다. 서진이 더욱 자세히 설명했어요. 발작이 오면 제가 정신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밤마다 제 방 앞에서 기다려주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바로 그때 만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서진아, 이걸 들어봐. 뭐예요? 지훈이가 죽기 전에 녹음해 둔 거야. 만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에 서진은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서진이가 공황장애가 있어요. 밤마다 발작이 와서 정말 심해요. 아버지, 제발 서진이를 지켜주세요. 제가 없어도 서진이가 혼자 무서워하지 않도록 밤에 꼭 곁에 있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지훈의 간절한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서진이는 자존심이 세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요. 하지만 아버지만은 믿고 의지할 거예요. 제발 서진이를 부탁드려요.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지훈 씨가 그런 말을. 서진은 더욱 크게 울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제 때문에 오해받게 해서. 아니야, 서진아. 이건 아무도 잘못이 없어. 사람들이 모르고 오해한 거야. 만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서진이 방을 드나든 것은 발작을 확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에 들리던 소리는 서진이가 듣는 라디오 방송이었고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동안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일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나화자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나섰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부녀회장이 서진에게 다가갔어요. 서진 씨, 혼자 그런 고생을 하고 계셨군요. 몰라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말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만수와 서진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해서 미안해요. 앞으로 도와드릴게요. 집을 나서며 나화자가 만수에게 말했어요. 만수 씨, 정말 훌륭한 아버지세요. 그리고 지훈 씨도 정말 좋은 아들이었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진실은 밝혀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김만수와 박서진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고 오히려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서진은 정식으로 공황장애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읍내 병원에서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병을 숨기지 않게 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서진아, 오늘은 어때? 만수가 병원에서 돌아온 서진에게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버님. 의사 선생님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서진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도 이전보다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라디오 없이도 잠들 수 있는 날이 늘어났어요. 지난주부터는 발작도 거의 없었어요. 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지훈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만수의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진은 오랜만에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서진아, 나화자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마음 편하게 마주할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 치료 효과가 있나 보네. 나화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머니도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서진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나화자는 진실이 밝혀진 후 누구보다 서진을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오해해서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은 문득 멈춰 섰어요. 마을 입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곳에는 서울행 버스 시간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도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만수는 며느리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서진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아버님.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지 말해봐. 만수가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아버님, 제 삶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이 말에 만수는 약간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어떤 뜻인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 서울에 있는 대학 동기가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책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예전부터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혼자 남게 될 자신을 생각하니 아쉬웠어요.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잖아. 혼자서 괜찮겠어? 만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도 환경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서진이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계속 남편 생각만 나고 슬픈 기억들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물론 좋은 기억들도 많지만 만수는 서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친구분은 어떤 분이야? 대학 때 같은 과였는데 정말 좋은 친구예요. 결혼할 때도 와줬고 남편 장례식 때도 와줬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책방 일이라 만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버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서진이 떠나는 것이 아쉬웠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행복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해. 지훈이도 그걸 원할 거야.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고마워할 것 없어. 가족이잖아. 만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떠날 생각이야? 다음 주쯤. 너무 급한가요? 아니야, 결정했으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그날 밤 서진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진, 결혼 반지, 그리고 이곳에서의 기억들. 만수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내를 잃고 아들을 잃고 이제 며느리까지 떠나보내야 하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어요.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냈고 며느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으니까요. 이제 서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약속 지켰다. 서진이가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만수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서진의 서울행 소식을 들었어요. 모두들 아쉬워하면서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가끔 소식 전해줘. 나화자는 서진에게 직접 만든 김치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서울 가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출발을 하루 앞둔 저녁, 서진과 만수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는 평소보다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만수가 며느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죠. 아버님,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별것 아니야. 마지막이잖아.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어요.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서울행 버스가 오후 2시에 출발 예정이었어요. 서진은 새벽부터 마지막 짐 정리를 하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진을 위한 마지막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서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그리고 갓 구운 계란말이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상차림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서진이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마지막인데 뭘 많이 먹어둬야지. 만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때 참 어색했지. 서로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모두 소중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나도 그래. 지훈이가 좋은 사람을 아내로 만났구나 싶었어. 오전 11시경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나화자였어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도시락을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길에서 배고프면 먹어. 우리 시골 맛이라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고마워요, 아주머니. 정말 맛있게 먹을게요. 서진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이장과 부녀회장도 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울 가서도 건강 잘 챙기고 좋은 소식 자주 전해줘.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이 이어졌어요. 복지센터 김나영 사회복지사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서진 씨, 서울에서도 치료 꾸준히 받으세요. 제가 소개해드린 병원 꼭 가시고요. 네, 잊지 않을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12시가 되자 서진은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집안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셔둔 지훈의 영정이었어요. 여보, 나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 아프지 말고 기다려줘.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감사함과 희망이 함께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만수가 조용히 다가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훈이도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걸 기뻐할 거야. 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오후 1시 30분, 드디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진의 짐은 큰 가방 하나와 작은 보조 가방이 전부였어요. 많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에는 충분했습니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배웅했어요. 잘 가. 건강해. 좋은 소식 기다릴게. 따뜻한 응원의 목소리들이 서진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니 서울행 버스가 이미 와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친절하게 짐을 실어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나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까지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만수와 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찾고 있었어요. 길고도 짧았던 시간들, 오해와 이해, 슬픔과 치유의 과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했어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고마워할 건 나야.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따뜻했어. 만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리고 지훈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킬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승차하세요. 운전기사의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이 만수를 꼭 껴안았어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서울 가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제일 중요해. 서진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어요. 만수도 플랫폼에서 두 손을 들어 흔들어 주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운전기사의 마지막 안내와 함께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창문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만수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이 멀어질수록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쉬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들 힘들었지만 소중했던 기억들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서진은 나화자가 싸준 도시락을 열어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서진아, 새로운 곳에서 꼭 행복하렴. 언제든 그리우면 연락해. 서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소와 함께였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한편 만수는 빈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지훈아, 아빠가 약속 지켰다. 서진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내가 바라던 대로 말이야. 그날 저녁 서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무사히 도착했어요. 친구가 마중 나와서 반갑게 맞아줬어요. 걱정 마시고 건강하세요. 정말 사랑해요. 만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다. 새로운 곳에서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 나도 잘 지낼 테니 걱정 말고. 6개월 후 서진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책방 일이 정말 재미있어요. 손님들과 책 이야기 나누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공황장애도 거의 다 나았고요. 정말 감사해요. 만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기쁜 소식이구나. 내가 행복하니까 나도 마음이 편해. 건강만 하면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만수는 마을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둘 사이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 관계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깨달았어요. 비록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진이 깜짝 선물을 보내왔어요. 자신이 일하는 책방에서 출간한 작은 에세이집이었습니다. 제목은 밤을 건너는 법이었고 그 안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만수는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이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승화시켰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 사랑합니다. 만수는 책을 가슴에 꼭 안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우리 서진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너도 자랑스럽지? 그렇게 두 사람의 인생은 각자의 길에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오해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마무리된 아름다운 여정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혼자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현관문이 열리며 화려한 옷차림에 쇼핑백을 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잠시 후 또다시 폭풍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빨래는 왜 이렇게 하고 바닥 청소는 하기는 했어? 여행 갔다 와서 집이 깨끗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 아, 정말 싫다. 아내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남편에게 잘 지냈어? 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늘이다. 더는 미루지 말자. 드디어 남편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영숙은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그만하자고?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는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동안 남편이 아니라 그저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받아 왔어.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 마음에 안 들고 당신도 나 없이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고 했잖아. 나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쓰고 싶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따사로운 늦가을에 햇살이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와 거실 마룻바닥에 가늘고 긴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66세의 성수는 습관처럼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이 넘는 공직 생활 동안 몸에 밴 규칙적인 습관은 은퇴 후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조용히 걷고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영숙의 잠을 깨울까 조심스러웠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여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창가에 앉으니 아침 신문이 성수의 손에 잡혔습니다. 조용히 신문을 펼쳐 한자 읽어내려가는 이른 아침의 시간은 성수에게 더없이 소중한 평화였습니다. 더는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서둘러 출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이 그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푸르렀고 새들의 지저김이 아침의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삶이었구나. 평온하고 여유롭고 그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삶.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수의 소중한 평화는 아내 영숙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영숙은 거실로 나오자마자 성수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영숙은 성수에게 다가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 또 일찍 일어났네? 이제 할 일도 없는데 뭘 그렇게 바지런히 움직여? 한가한 사람이 아침부터 빈둥거리는 것도 눈치 보이지 않아? 영숙의 말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성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출근 준비를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영숙의 눈에 얼마나 거슬리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빈둥거린다는 단어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30년 넘게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영숙이 내뱉은 첫마디가 고작 이것이라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운함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성수는 처음에는 영숙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영숙도 30년 동안 남편이 출근한 빈집을 홀로 지키다. 갑자기 계속 집에 있는 남편이 답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안일이라도 도우려 나섰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영숙이 좋아하는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성수는 영숙의 마음을 풀어주려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영숙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성수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숙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빨래를 개면 아이고 그걸 빨래라고겠어? 다시 해봐라고 면박을 주었고 장을 보면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아무거나 사면 어떡해? 라며 성수의 노력을 폄하했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것은 영숙의 일상에서 성수가 철저히 배제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숙은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여행을 가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숙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항상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에는 성수의 모습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성수에게 같이 가자는 말조차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보, 나도 친구 모임에 같이 가면 안 될까?
영숙은 잠시 성수를 쳐다보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친구 없어? 당신도 친구들 만나러 나가. 그리고 거긴 여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야. 할 일 없으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영숙의 말에 성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숙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그는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책을 읽어도 아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외로움과 서운함만이 그의 마음속에 깊게 쌓여갔습니다. 그동안 그가 영숙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것이라 기대했던 모든 희망들이 거대한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홀로 텅 빈 집에 남겨진 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성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영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무거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영숙은 그런 성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듯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성수는 영숙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영숙과 친구들의 관계에 갑자기 남편인 자신이 끼어드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끔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하는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퇴하면 영숙과 함께 손을 잡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못다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자신만의 착각이었음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절감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가 되자 영숙은 성수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삼시세끼 챙겨주는 것도 지겹다. 나도 지쳤어. 이제 당신이 알아서 먹어요. 성수는 그 말에 조용히 부엌으로 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 것쯤이야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영숙은 성수를 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입만 챙겨서 좋겠다. 가족들 식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순간 성수의 젓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혼자 알아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마저도 영숙의 비난을 듣는 현실에 성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차리기 싫다면서 먹지도 말라는 거야? 성수는 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와 라면 한 그릇 때문에 싸우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성수는 밥을 먹을 때마다 영숙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뭘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영숙의 비난 대상이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영숙이 외출했을 때가 마음 편할 정도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틈틈이 낚시를 즐겼던 성수는 은퇴 후에는 더 자주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낚시를 가려고 하면 영숙은 또 돈 쓰러 나가는 거야? 돈 안 드는 취미 생활도 많은데 굳이 돈 써가면서 해야 해? 라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의 날 선 눈초리가 부담스러워 결국 낚싯대를 접어야 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고 싶어서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지금 서예 배워서 뭐 할 건데? 돈도 안 되는 거. 그 돈이면 생활비에 보태지.
기타를 배워볼까 싶어 중고 기타를 알아봤을 때도 영숙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당신 취미 생활에 돈 쓸 여유가 어디 있어? 차라리 나 같으면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이나 더 벌어오겠다. 그 순간 성수는 비참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숙의 눈에 그는 더 이상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돈을 벌어오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연금을 받으며 소소한 취미 생활이라도 즐기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영숙에게는 사치였던 것입니다. 물론 영숙의 걱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료비가 많이 들고 물가도 계속 오르니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 몇만 원짜리 취미 활동도 허락받아야 하는 노후가 과연 제대로 된 노후일까요? 성수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영숙과의 대화는 더 이상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비난과 명령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성수는 영숙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신에 대한 존중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그에게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성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숙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결정은 영숙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모든 행동은 영숙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이 영숙의 삶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섬 하나가 떠 있었고 그는 그 섬에서 홀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가 라면을 끓여 먹을 때 기타를 만지작거릴 때마다 영숙의 비난이 그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성수는 그 비난 속에서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밤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영숙이 무심한 듯 성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 시간만 축내고 집에 있지 말고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구해야지. 그 말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성수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공부해 공무원이 되었고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버텨낸 끝에 겨우 연금이라는 안정망을 얻었는데 그 연금마저도 영숙에게는 축내는 돈이었고 66세 남자에게 다시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수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 괴로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당장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은 축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숙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성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영숙에게 남편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일 뿐이구나.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영숙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내 인생의 끝이어야 할까? 영숙은 성수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었지만 성수는 늘 참고 인내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고 자식들에게 불화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내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거실에서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6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기억 속에는 영숙의 잔소리와 비난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대로라면 남은 인생마저도 영숙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한다고. 그는 더 이상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라도 되찾고 싶었습니다. 돈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물을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영숙과의 이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재산 분할, 자녀들의 반응,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수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영숙의 잣대에 맞춰 평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들이 영숙의 비난 속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돈 버는 기계라는 영숙의 말은 그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수는 그 상처를 안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가 꿈꿔왔던 노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과 자유, 그리고 평화였습니다. 성수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영숙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세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결심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순간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까지 찾아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성수는 아침부터 괜히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요즘 집에서 영숙과 단둘이 지내다 보니 말할 상대도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가족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식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웃으면서 식사할 수 있겠지. 그런 기대를 품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딸이 직장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영숙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성수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뭐 하는 줄 아니? 지겨워 죽겠어. 연금만 축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내가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챙기면서 말이야. 순간 식탁 위에 숟가락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다른 화제를 꺼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수의 귀에는 영숙의 말만 메아리 쳤습니다. 연금만 축내는 사람, 밥 한 끼도 못 챙기는 사람. 그때 손주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해요? 그 말에 성수는 웃어 보이려고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주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그는 한순간에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공부해 공무원이 되었고
30년 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모든 세월이 단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마치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 쓰라렸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애도 있는데.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나이도 젊은데 늙은이 마냥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성수는 그 순간 영숙의 말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고 가족들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성수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워서 눈을 감아도 영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금만 축내는 사람. 그날 이후 성수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맞는 거야? 차라리 혼자가 편하지 않을까? 그는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감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부터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했습니다.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캄캄한 밤, 그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숙에게 무시당하는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그가 평생 동안 이룬 모든 것들이 영숙의 시선 속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성수는 더 이상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 그리고 조금의 희망. 그는 이제 더 이상 영숙의 비난과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스스로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영숙이 그동안 관리해왔던 저축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재산은 영숙과 절반으로 나눈다고 해도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혼이라는 선택이 가져올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냉정하게 직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은 영숙과의 결혼 생활에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성수는 이혼을 결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재산의 절반을 잃더라도 나는 내 인생을 되찾겠다. 그날 밤 성수는 처음으로 혼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성수는 마음속으로 가계부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이룬 것들을 냉정하게 계산하는 작업은 서글펐지만 동시에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을 팔고 절반을 나눠 가진 뒤 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맞춰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빠듯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매일 영숙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 재산을 절반 나누고 나면 가진 게 줄어들겠지. 하지만 최소한 자유는 얻을 수 있어. 돈은 모자라면 줄여서 살면 돼. 하지만 존중 없는 삶은 더는 견딜 수 없다. 그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는 게 적더라도 이제는 내 인생을 지키겠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모아온 돈이지만 이제는 그 절반을 내려놓고라도 자신의 인생을 찾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며 분주히 오가는 영숙의 모습에는 오랜만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캐리어에 여러 옷을 챙기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전화기 너머로 친구와 신이 나서 웃고 떠드는 모습. 그런 영숙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활력 속에는 성수를 향한 미안함이나 배려는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영숙은 성수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일주일은 집에 없어. 당신도 한번 혼자 살아봐라. 내가 없어도 얼마나 잘 버티는지 경험해 보라고.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듯 하는 말투였습니다. 밥은 미리 안 해놨어. 반찬도 안 사놨으니까 알아서 해먹어. 설거지든 뭐든 다 스스로 해봐. 그래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지. 그 말을 들으며 성수는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시험을 치르듯 떠나는 영숙의 모습이 더는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남편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대하는 모습에 남아있던 애정이나 미련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끝내도 되겠다. 성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현관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끌며 당당히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그동안은 혹시라도 그래도 오랜 세월 함께한 정 때문에 망설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영숙이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성수는 마침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의 질문에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 세월을 함께한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입으로 내뱉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아내와는 도저히 더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매일 구박과 무시가 일상이 되었고 가족들 앞에서도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연금, 저축, 부동산, 예금은 모두 재산 분할 대상이 되죠.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은 어떤 상황입니까? 성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아내와 함께 살아온 집입니다. 그렇다면 팔고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겁니다. 절반은 아내의 몫이 되겠네요. 그 말을 듣자 성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은 재산을 절반이나 내줘야 한다니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그는 곧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주더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가치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거주할 곳부터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원룸이나 전셋집을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수월해요. 또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지도 생각해 두셔야 하고요. 이혼은 합의하시면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상보다 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성수의 발걸음은 묘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비록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이제는 길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현관문이 열리며 화려한 옷차림에 쇼핑백을 든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잠시 후 또다시 폭풍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빨래는 왜 이렇게 하고 바닥 청소는 하기는 했어? 여행 갔다 와서 집이 깨끗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 아,
정말 싫다. 영숙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성수에게 잘 지냈어? 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성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숙의 손에 들린 쇼핑백과 휴가를 다녀온 사람의 당당한 웃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이다. 더는 미루지 말자. 식탁에 마주 앉아 영숙은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내 친구 남편은 여행 경비 다 대주고 공항까지 또 데리러 왔더라고. 우리 집 남편이랑은 너무 비교가 되지. 말끝이 흐리기도 전에 성수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영숙은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그만하자고?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는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그저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받아 왔어.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 마음에 안 들고 당신도 나 없이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고 했잖아. 나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쓰고 싶어. 영숙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이 나이에 무슨 이혼 타령이야? 당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성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살아도 돼. 아니, 혼자가 더 편할 것 같아. 재산은 당신과 반반으로 나눌게. 난 돈 많이 없어도 괜찮아. 돈은 줄어들겠지만 최소한 당신에게 매일 모욕당하며 살지는 않겠지. 나도 이제는 편하게 조용히 좀 살고 싶어. 순간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해졌고 성수는 그 고요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인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난 뒤 성수는 아이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딸은 이미 시집을 갔고 아들은 가정을 꾸린 지 오래라 큰 충격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엄마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하셨을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정이 그렇다면 저희는 괜찮아요. 예상과 달리 딸은 성수의 결정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의 입장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그래도 본인을 위해 선택하셨다면 존중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이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성수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자식들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성수는 곧장 월세를 구했습니다. 집을 팔고 정리하기 전에 우선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곳은 6평 남짓한 방의 작은 주방과 화장실, 낡은 에어컨이 달려있는 월세방이었습니다. 크게 번듯하지는 않았지만 성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좁은 공간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예감했습니다. 월세방에서의 삶은 서툴고 불편했지만 성수는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영숙이 전담했던 사소한 집안일들이 그에게는 커다란 도전처럼 다가왔습니다. 딸이 찾아와 세탁기 사용법과 밥솥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혼자 남겨졌을 때는 실수가 연발했습니다. 세탁기를 잘못 돌려 흰 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하기도 했고
밥솥에 물을 잘못 맞춰 죽처럼 질거나 반대로 딱딱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딸의 당부대로 계란을 끓는 물에 넣었지만 국물이 넘쳐 가스레인지가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소기도 처음에는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이 좁으니 대충 쓸어도 될 줄 알았는데 먼지가 구석구석 쌓여 금세 답답해졌습니다. 냉장고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성수는 즐거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작은 월세방에서 매일같이 독립을 배워나갔습니다. 하루하루 불편함을 겪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영숙이 나가서 돈을 벌어라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은퇴 후까지 또다시 돈을 벌러 나가야 한다는 말이 너무도 모욕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집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 답답했고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나가서 잠시라도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시니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66세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니 괜히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의외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손님들이 들어와 작은 이야기를 남기고 갔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대학생, 늦게 퇴근하고 맥주 한 캔을 집어가는 직장인, 그리고 가끔 안부를 묻고 가는 단골 손님들. 아저씨, 요즘 자주 뵙네요. 새로 오신 거예요? 젊은 대학생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을 때 성수는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 말에 성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가끔 단골 아주머니가 와서는 야근 고생 많으세요라며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성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서 오히려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아직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영숙의 눈치 때문에 미루었던 꿈들을 하나둘씩 현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음악학원에 등록하고 중고 기타 하나를 샀습니다. 서툰 손가락이지만 줄을 튕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간단한 동요 정도는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의 봄을 연주했을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서예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잠깐 배웠던 기억을 되살려 붓을 잡았습니다. 먹을 갈고 반듯한 글씨를 쓰는 시간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해졌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쁨은 그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기타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동요 수준을 넘어 몇 곡의 가요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일도 1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도 주니까요. 건강도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잤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큰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영숙과 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숙은 처음에는 성수가 이러다 말겠거니 했고 정신 차려라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성수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재산 분할에만 집중했습니다. 집은 당연히 반반이야. 저축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영숙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여태 집안일을 하면서 나가서 돈 벌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 뭘 하라는 거야? 성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어. 법대로 나누자. 집을 팔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왔습니다. 절반을 영숙에게 주고도 성수가 가진 몫으로 작은 전셋집 보증금을 내고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축도 반반 나누고 각자 쌓아둔 적금도 정리했습니다. 40년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의외였던 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만난 동료 아르바이트생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대학생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요. 멋있으시네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성수를 보는 시선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기타 학원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성수와 비슷한 나이의 수강생들과 함께 연주를 준비하고 가끔 커피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용기가 대단해요. 처음엔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성수에게는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딸과 아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을 때만 만났던 아이들이 이제는 성수와 따로 만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다. 오히려 더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엄마는 저희가 잘 모실 테니 아버지 삶 즐기세요. 자식들도 그동안 성수가 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성수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장난을 치게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기타 들어볼래요? 서툰 연주를 들어주는 손주의 모습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가 즐거웠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일도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하루 종일 읽을 수 있었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밤늦게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일상이지만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좋았습니다. 편의점 일을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 간단히 씻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그 조용한 시간이 성수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혼이라는 선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 많은 것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쓸 수 있는 돈과 자유는 2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주인은 그 자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그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 자신의 것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에게 이혼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의 눈치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